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그러니까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백색 국가 제외가 우리 산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과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것, 주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그러니까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27개 국에 대해서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절차를 좀 간소화했던 것을 네. 이제 그 리스트에서 삭제하게 되면 저희들도 일반 국가들과 똑같이 굉장히 엄격한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쳐 수출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들은 기존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포괄 승인을 받았던 것을 수출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또한 그 기간도 이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통관해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그것을 아예 수출 불허할 수도 있는 그냥 잠재적인 큰 리스크가 많이 등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가 1,100여 개 품목 정도 되잖아요. 이 중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혔는데요. 이 주요 품목들, 어떤 업종, 어떤 품목들입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159개에 대해서 리스트를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가장 많은 품목이 몰려있는 부분이 화학 부분이라고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들이 화학이라고 생각하면 정유회사나 케미컬 회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쪽은 아닌 것 같고 네. 저희들이 볼 때 보통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주로 IT 기업들이 사용하는 물질, 소재 네. 같은 것들이 분류를 하다 보면 결국 다 화학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40개 정도 되는 품목 중에 상당 부분은 IT에 들어가는 소재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소재는 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처럼 일본산을 대체할 제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배터리 종류 중에서 이제 파우치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파우치의 겉에를 최종적으로 쌓는 그 파우치 재질을 거의 100%를 일본에 수입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사실은 배터리용 파우치 자체가 전략 물자에 딱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항목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얼마든지 해석을 확대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저희들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은 15개의 전략 물자 이외의 것도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일한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일본 의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배터리 소재 중에서 핵심 소재들은 많은 부분 국산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네. 양극재료, 음극재료라든가 분리막 같은 거. 그런데 가장 외피라고 했을 때 파우치 부분이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취약점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핵심 부품들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에 대해서 국산화를 할 때 많이 고려했던 것들이 핵심이 되는 품목들, 물질들 네. 위주로 아마 많은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핵심이 아닌 것들은 언제든지 사서 쓸 수 있다라는 마음 편한 우리들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너무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많은 어떤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육성하는 데 저희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 대책 발표도 그렇고,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렇고,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이 오히려 기회다. 사실은 그동안 부품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부분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땅한 계기가 없었어요. 생산하기엔 비용도 그렇고, 투자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이 오히려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은 참 저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던 관성에 젖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결국 기업들은 수익성 위주로 모든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나 측면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됐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일부 품목은 1년 내에 일부 품목은 5년 내에 국산화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네.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그 기간은 아마 만만한 기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아마 그냥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당장 3개월, 4개월 동안에 일본의 수출이 막힐 경우에 저희들이 얻는 그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어떤 방침 같은 것들은 그보다 긴 호흡에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 기업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시 백색 국가 제외로 돌아가 보면 이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3주 정도 시간이 남았고 또 제외됐다고 해서 당장 물건을 못 들여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니까 지난번에 7월 초에 있었던 3종이 같은 경우는 전혀 대비도 되지 않았고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인데요. 네. 이제는 이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에서 흘리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렇다면 일본의 수입 의존도 높은 것들에 대한 아마 평가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고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약 3주 가까운 시간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그 시간 동안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충해서 사실은 3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더 긴 기간 동안 저희 수출이 막힐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넉넉한 정도의 저희들이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재고를 확보하는 것들이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00개 부품에 대한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잠글 수는 없다. 모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통제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1120개를 동시에 제재를 하면 3개월 후면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서 네. 사실 저희도 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1120개대 중에서 3개씩, 4개씩 묶어서 일정 부분을 풀어줬다가 또한 네. 다시 묶었다는 방식으로 하면 몇 년에 걸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었고 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다음번 타겟이 될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일시에 어떤 제재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일본 제품뿐만 아니라 뭐 여행도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매 운동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일본 산업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 2, 3년 전에 중국 사드 배치 네. 문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행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희들 면세점이라든지 숙박업체, 네.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것들 타격이 컸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보다는 저희들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있었던 일정 지역들, 특정 그렇죠. 지역에서의 유통이나 숙박 관련된 부분들에서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네. 일본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만큼 큰 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이게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약 3, 4개월 정도만 수출 중단하다 다시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풀어준다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수출 3, 4개월 후에도 수출을 허가해주지 않고 그냥 장기간 끌게 된다면 네. 저희들이 추산해봤을 때 지금 저희들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한 산업만 하더라도 일본의 수출 제재로 인해서 기존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기록되기 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네. GDP 성장률이 0.2%포인트가 추가로 하락하게 되는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대한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